의병장 막내 아들 허국의 아들들의 삶에 대한 영상입니다. 해마다 농번기들은 러시아의 사라토프로 와서 다른 고려인들과 함께 야채 농사를 짓는다. 물론 다르니까. 하지만 게오르기가 처음부터 소작농이었던 것은 아니다. 게오르기의 할아버지 허위는 구한말 전국 13도의 의병들을 총유합해 서울진공작전을 펼친 항일 의병장으로 1908년 일제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허위가 사형당한 후 일제의 탄압을 견디지 못한 가족들은 고향을 떠나 망명길에 올랐고 허위의 막내 아들 허국은 당시 겨우 9살의 어린 나이였다. 넷째 아들 게오르기가 태어났을 때는 그 기쁨을 노래로 써서 남길 정도로 고려인 사회에서는 명망 있는 문필가였다. 그는 동포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치면서 민족의 어를 지켜왔다. 게오르기는 석사 학위까지 소지한 전자공학도였지만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자민족 정책에 의해 일자리를 잃고 말았다. 블라디슬라브 역시 지질학자였지만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트럭 운전수로 힘든 생활을 해왔다. 그런 동생의 힘든 삶을 잘 알고 있기에 게오르기는 동생의 귀환이 자신의 일처럼 반갑다. 가능한 게 우리 살아도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애를 쓰면서 애들을 좀 공부시키자고 그런 생각하고 공부한 사람은 이 삶의 대자리를 찾아 나간다 그런 생각. Второй говорит, но все равно не чувствуешь себя здесь как это, дома. Поэтому я все время говорю людям тоже, что самое тяжелое, когда все-таки у человека нет родины. Тяжелое. 허블라디슬라브가 가족들을 모두 이끌고 부모님의 산소를 찾았다. 내일이면 허위 의병장의 막내 손주 허블라디슬라브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고향 한국으로 떠난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다. 뭐 그렇구나. 고향을 타야 돼서 어디죠? 그토록 꿈꾸던 조국에서의 생활이지만 공사장에서 막노동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 게오르기와 함께 귀국한 조카의 사정도 별반 다른 것이었다. 키르기즈스탄에서 대학까지 졸업했지만 재활용품으로 버려진 옷을 수선하는 일자리를 간신히 얻었을 뿐이다. 형제가 기거하는 방은 두 사람이 누우면 마땅히 움직일 공간도 없을 정도로 비좁다. 몇 년 전에 MBC에서 다큐멘터리 작가 혼자서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데 가서 그걸 찍다가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너무 못 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왔는데 보세요. 우리 왜 조선족이나 고려인들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 후손들이. 2005년도에 정부에서 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런 분들을 이제 조사하고 그분 후손들을 우리가 그 보훈을 해야 된다. 그때부터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이분들 결국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 공사장 이거 한다고 방영이 된 다음에 어떤 의료기 회사에서 채용을 해줬는데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살아왔던 곳이 이곳이 아니고 결국에는 이 생활을 접고 다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알리셔야 되겠죠. 우리가 너무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먹고 사느라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잘 살게 됐고 그분들은 비참하게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기억 못 해주면 이분들은 진짜 비참하게 끝인 거예요. 이분들은 너무 힘들지만 우리가 기억해주는 후손이 있을 때 이분들의 그 독립운동은 완성된다고 보거든요. 나라가 해줄 거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의병정신으로 우리가 알고 알려야 된다. 그리고 저쪽 연해주나 만주 쪽으로 가신 분들은 러시아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또 많아요. 최재형이라든지 안중근을 도와서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은 국적이 또 러시아야. 그리고 대부분 일본인이야. 그런데 나는 죽어도 일본인을 못하겠다. 이런 분들은 국적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해방이 돼가지고 서류를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6.25가 났어.
우리나라에는 남북이 갈라지면서 완전 반공 이데올로기가 이렇게 되면서 중국이라든지 이 러시아 연방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조사조차도 할 수가 없었어요. 1990년대서야 러시아랑 중국이랑 수교를 하면서 이분들의 연구가 조금씩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가 석주 이상용이다, 우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했다 하고 오는데 우리는 행정 시스템이 돼 있어가지고 국적이 대한민국이어야지 보훈처에 신청하고 하는 거죠. 못하는 거예요. 그 국적 회복이 안 되다가 임시정부 국무령이었던 이상용조차도 2005년에야 국적을 다시 회복했다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그 이후로 이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알려야 되겠다. 그 이완용이 후손들, 그다음에 송병준이 후손들은 와가지고 우리 친일 매국엔 그 땅 내놓으라고 소송하는데 이 허위 의병장의 후손인 허로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동안 독립운동한 사람을 못 찾은 것도 나라가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 것뿐이겠지요. 원망 안 합니다. 우리가 간 뒤에 이렇게 나라를 발전시켜줘서 오히려 고맙습니다. 이런 분들이세요. 그리고 이회영 그 일가도 독립운동 하다가 전 재산 해가지고 굶어 죽고 중국의 고아원에 맡겨지고 고문받아 죽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시영 선생 혼자 살아서 돌아왔을 때 빼앗았던 명동 땅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하니까 그거는 나만의 재산이 아니다. 그런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의로운 마음 가지고 그분들이 역사에서 승리했다는 증거를 기억해야지만 남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강원도에서 제일 13도 창인 의병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중에 민금호인데 이분이세요. 이분이 대한제국 군인이었어요. 1907년에 군대가 해산되니까 이 그때 배웠던 신식 그 훈련법이라든지 다 알고 계셨어. 또 인품이 뛰어나셔가지고 이 강원도 지역의 사람들을 엄청 많이 모았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증손자가 있었는데 이게 카자흐스탄에 그 손자예요. 그래서 데니스 텐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이 사람이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할 때 피겨 스케이팅 동메달을 땄어요. 카자흐스탄에서 피겨 종목으로는 최초의 메달이었던 거예요. 2014년에 동메달을 따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카자흐스탄이 그렇게 잘 살지 않잖아요. 데니스 텐의 자동차 훔치는 나쁜 놈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카자흐스탄 내무부 장관이 경질됐어. 그러고 나서 거기에 동상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면 그런 죽임을 당했을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의병이 처음에 시작되고 나서는 의병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일본은 이 의병들을 다 초토화시킨 다음에 1910년 8월 29일에 경술국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 그래서 1909년 9월에서 10월 동안에 남한 지역의 의병들을 완전히 소탕하는 잔인한 학살을 자행하게 됩니다. 이때 전라도에 있던 의병들 엄청 많이 학살당했어요. 그리고 다음 해에 경술국치를 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만주, 연해주로 이동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독립군으로 전환을 해서 유격전을 벌이게 되고요. 또 국내에서 못 떠나신 분들이 많아. 사연을 보니까 내가 우리 집안의 장손이다. 그래서 서당의 훈장으로 남았다든지 소장농, 머슴, 막노동자로 잠적해 있다가 후일을 도모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 후일이 9년 후인 1919년에 3.1운동이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나잖아요. 그때 지도 세력으로 다시 부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학은 처음에는 반봉건이었어요. 그런데 의병은 의병 운동했던 사람들 중에서 동학군 진압한 사람 많았잖아요. 그래서 동학과 의병이 부딪히는 면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공통점은 1905년 이후로 일제의 본질을 알게 되면서부터는 침략주의에 반대하는 국권회복운동으로 합하자라고 해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봉건적인 신민 개념, 그래서 왕을 다시 옹립해야 된다. 이런 근왕주의에서 내가 나라의 주인이고 하는 국민으로 변화를 맞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북간도 지역, 서간도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요. 여기 압록강이고요. 여기가 이제 두만강입니다. 백두산 중심 왼쪽에 있는 서쪽 지역을 서간도라 그러고요. 오른쪽을 북간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서간도의 대표적인 것이 신흥무관학교. 이회영 일가가 600억의 재산을 했다 하는 데고요. 북간도는 독립무관학교.
라고 해서 이동휘 선생이 독립무관학교를 세우게 되고요. 또 북간도 지역은 1910년 초기에 대종교 계열이 가서 무장투쟁을 했던 곳입니다. 미국 하와이에도 대조선 국민군단이라 그래서 무장투쟁을 준비하는 군단이 거기는 박용만 그래서 있었습니다. 신흥무관학교는 이동영이나 이회영 그러니까 신민회 출신들이에요. 무관학교가 다시 신민회를 부흥시키자 하는 뜻으로 신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만주에 갔어요. 미리 1년 전에 오셔가지고 터를 봐놓고 다시 국내로 들어오셔가지고 돈 팔고 모아서 다시 오셔가지고 경학사 그다음에 신흥강습소 나중에 신흥무관학교 이 신흥무관학교도 1919년 3월 1일이 엄청난 기폭제가 된 거예요. 3.1운동을 폄하하는 사람들은 평화운동 만세만 해갖고 사람만 죽고 말이야 그 이후에 문화통치로 넘어가가지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이 3.1운동을 보고 그 동력을 얻어가지고 신흥무관학교에서 지청천 이범석 이런 사람들은 일본 군관학교에 가서 교육받은 사람들이에요. 자칫했으면 일제의 그 사령관이 돼가지고 친일 매국할 수 있는 조건에 있었어. 자기가 선택만 한다면. 그런데 이분들이 거기서 공부한 거, 교과서 이런 거 다 빼돌려가지고 여기로 와가지고 신흥무관학교에서 교재로 신식 훈련법을 하신 교관이 되시겠습니다. 그러다가 일제가 가만히 안 놔두죠. 3.1운동 하고 나서 얘네들이 기겁을 한 거야. 이병을 싹 없애버렸더니 다른 나라 가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는데 무관학교까지 해서 무기를 들고 봉오동 전투를 할 정도니까 그렇게 해서 폐교를 당하게 되는데 이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청산리 대첩에 혁혁한 공을 올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 서간도 지역에서는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서로군정서, 북로군정서, 통일부, 정의부, 신민부, 국민부까지 이어지는 서간도, 북간도 그러니까 남의 땅에 있으니까 그 나라의 정세에 따라서 세워졌다가 금방들 없어져요. 그런데 없어지는데 또 생겨. 또 있으면 조금 있다 또 없어져. 또 생겨. 끝도 없이 계속 조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우리가 1910년대 무장투쟁하면 꼭 기억해야 되는 그게 있어요. 대종교. 대종교 하면 사람들이 웬 종교? 그리고 우리 학교 다닐 때 거의 듣도 보도 못한 이 뭐야?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대종교는 1911년에 홍암 나철 선생이 중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단군교라는 이름으로 했어요. 홍암 나철 선생은 전라도 벌교 거기 사람이에요. 아무리 구한 말이었다 해도 조선에서는 전라도 거기에서 장원급제가 났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런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구한 말이니까 일을 할수록 일본에 이제 이익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관직을 그만두고 우리나라를 자꾸 빼앗아 먹으려고 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판을 읽으셨어. 미국을 가려고 했는데 여권을 안 내주잖아요. 그래서 일본을 거쳐서 미국을 가야 되겠다 해서 일본에 가서 일본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내가 설득을 해야 되겠다. 글들을 써놓으셨어요. 어떻게 일본이 그럴 수 있느냐. 같은 동양인끼리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천황에게 막 보내는 편지를 써놓은 그런 게 있어요. 외교적인 노력도 하셨고 근데 그게 다 무산이 되고 을사늑약이 체결되는 걸 보면서 을사오적 처단단을 만드신 분이 바로 홍암 나철이에요. 그래서 을사 늑약 체결했던 5명의 집에 요인을 보내. 다 실패해. 왜냐하면 다 그 글만 읽던 분이니까 사람을 죽일 줄은 모르는 거예요. 다 미수에 그쳐. 그래서 외교적인 노력도 하셨고 의열투쟁도 하셨고 다 했는데 안 되고 결국에는 나라를 1910년에 잃게 되니까 이분이 과연 뭘 생각했냐? 국수망이 도가존이라는 말이 있어요. 나라를 지금 잃어버렸지만 도가 그대로 있다면 언젠가는 나라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국망도존이라고도 하는 이 이야기를 얘기하십니다. 모든 게 혼백이 있는데 인간은 혼이 있고 시체인 백이 있는데 백을 잃었어 지금은 국토를. 그렇지만 우리의 혼이 살아있다면 언젠가는 다시 나라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이 국수망이 도가존이에요. 그래서 이 사상에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맞다 이거다 생각한 거예요. 왜냐 1910년에 나라를 잃고는 너무 허망하고 도대체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잖아요. 그랬을 때 나라를 잃었지만 정신을 잡아야 된다라는 그 말에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시면서 초창기 독립운동 하시는 분은 대종교를 다 거쳐가십니다. 비밀결사 동제사가 나중에 상해에서 세워지는 건데요. 이 동제사를 기반으로 임시정부가 생겨요. 이 동제사의 주요 요원들인데 예관 신규식
대종교였죠. 박은식, 그 한국 혼을 이야기하셨던 분, 홍합 나철이 얘기했던 국망도존 그 얘기죠. 단재 신채호 선생도 대종교.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있으시고요. 조성환, 그 다음에 박찬익, 이분도 대종교. 또 민피로도 대종교. 이분 기독교, 대종교. 대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역사학자 정인보도 대종교. 이런 분들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대종교 모른다. 특히 1910년이고 무장투쟁을 했던 이분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10년대 초창기에 독립운동을 할 때 아까도 보셨지만 기독교도 엄청 많았어요. 왜냐하면 서양의 세력들한테는 그 고종이라든지 또 일제가 함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캐나다 선교사, 미국 선교사, 프랑스 신부 이런 사람들이 도와주는 그 안전망 안에서 독립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독교라든지 종교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모여야 되느냐, 이념도 다르고 할 때. 그래서 생각하다가 우리의 조상 하니까 제일 위에 조상이 단군이 있다. 그래서 단군교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민족 중심으로 모이게 되면서 대종교가 마련이 되었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거를 일제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종교 행사다 그럼 허락해 주는 거야. 그리고 헌금을 내는 거다 그러면 군자금으로도 쓸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대종교의 이름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도본사 백포서일이라는 사람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 사람들은 청산리 전투하면 김좌진만 알아. 김좌진의 위에 있던 총사령관이 이 사람이야. 왜 김좌진만 알고 백포서일은 몰라? 김좌진은 후손들이 띄우잖아요. 김좌진, 김두한, 김을동. 근데 백포서일은 이때 총사령관 하다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후손들이 이쪽 땅에 다 남아 있었던 거야. 그래서 중국 공산당 가입돼 있고 북한에 있고 이러니까 이 사람은 철저히 가려진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 논문들이 나오면서, 그리고 북도본사는 이상설 선생입니다. 이상설, 그 이휘종, 이준, 헤이그 특사 세 분 중에 한 분. 이분도 대종교. 또 서도본사라 그래서 중국 상해 지역 예관 신규식, 그 다음에 이동영 이분.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는 남도본사의 강우 선생. 이렇게 해서 전 지역을 아우르면서 독립운동을 하셨다. 특히 이 대종교는 무엇을 중요시 하였느냐? 대종교는 항일 독립을 운동을 하는데 아주 특이한데, 우리의 민족 정체성,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을 하고 나서 이 일본은 아주 철저한 국가입니다. 그냥 힘으로만 한 게 아니고 이 정체성을 말살을 하고 자기들의 역사를 조작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더 오래된 역사로 탈바꿈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더 낮게 만들어서, 우리 조상은 뭐 맨날 엽전 의식이고, 너 사돈이 땅을 사면 뭐 배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우리나라는 안 돼. 이런 의식을 막 심어주고, 조선은 옛날부터 당쟁이 많아, 자기들끼리 싸우기만 하고 어쩌고저쩌고, 모든 거에는 명함이 있잖아요. 안 좋은 얘기만 계속 주입하는 거야. 안 좋게 하다가 일본에서 엄청 좋은 얘기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일본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좋았을걸.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해가지고 너가 일본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가미가제 이런데, 이렇게 스스로 아와 타의 간극을 없애버리면서 오히려 마음으로 일본을 좋아라 하게 만드는 그걸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대종교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천손의 민족이다 라고 하는 자랑스러움, 예전 고대사 그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걸 다시 살려야 된다라고 대종교가 일제의 정신적인 침략까지도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일부 의병들이 다시 중화로 돌아가고자 했던 복벽주의에서 탈피해야 된다라는 주장까지 하셨고요. 그리고 국권 회복뿐만이 아니고 국권을 회복한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는 나라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건설도 그 생각을 하셨는데, 특이한 건 뭐다? 군교 일치. 군대는 무력이잖아요. 종교는 평화를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다. 이러한 평화는 군이 내 거를 회복한 다음에야 가능한 것이지 평화만 부르짖어서는 안 된다. 이걸 이야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수전병행, 전쟁을 하되 그 죽이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독립운동을 하는 데에서는 무장 독립운동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던 계열이 이쪽 계열이에요. 백포 서일, 그 다음에 김좌진 장군, 그 다음에 홍범도, 지청천, 이범석 이런 분들이 초창기에는 다 무장운동을 하셨어요. 대종교 계열에서. 굳이 대종교 계열이라고 해서 이분이 다 대종교 신자 이런 것보다는 대종교는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특히 무장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위장한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제가 탄압을 할 때 대부분 민족주의자들은 1930년대 되면 다 전향해요. 좋은 게 좋은 거고, 지금 20년 넘었는데 독립될 가망성은 없고, 이래가지고 아유 안 되겠다, 주류가 이쪽인갑다. 그리고 민족주의자들이 다 넘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정신대 나가라 그러고 학도병으로 나가라 그러고 그런 연설을 다 해버렸잖아요. 그랬는데 마지막까지 돌아서지 않았던 계열들이 바로 이런 대종교 계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제는 대종교는 반동 군단의 모체로 종교를 가장한 항일 단체다. 그 김두봉 선생이나 이금노 선생 이런 분들이 대종교 신자였어요. 그분들은 그 한글 운동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이거 민족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으신 분은 국학, 그 국학은 국혼이 살아야 되고 국어가 살아야 되고 국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국어, 우리의 말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라고 했던 분들이세요. 그래서 1945년에 이모교변이라고 일제가 조작해가지고 이 대종교를 완전히 탄압을 하고 하면서 그 말모이 사건 영화에 보셨지만 그렇게 조선어 학회 사건을 조작을 해가지고 33명을 잡아들여서 액하 감옥에 보내거든요. 액하 감옥은 물고문을 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 조선어 학회 학자들은 공부만 하던 분이야. 그러니까 무장투쟁을 했던 사람들도 이 고문을 견디기 힘든데 이 학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 학자들을 다 잡아가가지고 고문을 엄청 하는 거죠. 고문을 하는데 그 중에 그 한글 학자 중에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고문을 하냐면 한 방에 그 조그만 방에 20명씩 들어가. 그러면 이제 거기 너무 괴로운데 화장실 가는 시간을 딱 정해놔요. 아침에 한 번 이렇게. 그럼 그때 변을 못 보잖아요. 그러면 다른 시간에 변을 보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 위생 상태가 엄청 안 좋으니까 계속 설사를 하거나 이러잖아요. 화장실 안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그 좁은 공간에서 그 대소변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같은 동지여도 그렇게 하면 너무 괴롭잖아요. 그 33명 중에 11명인가가 그 감옥에서 돌아가세요. 그 고문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게 손톱이 다 빠졌대요. 그 홍합나철의 두 아들이 이 이모교변 때 잡혀가서 액하 감옥에서 특히 너 홍합나철의 아들이구나 해가지고 둘은 더 가혹한 고문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대종교 총본사 환국 기념 이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독립운동 하셨던 대표적인 분들이 여기 한글학자 이금노, 또 이시영 부통령, 조성환, 김학수, 그 다음에 김구현, 윤세봉, 조한구 끝까지 지키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서간도 지역의 박장호, 조맹선 이런 대한독립당은 의병 출신들이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서로군정서, 석주 이상용, 지청천, 김동삼 해서 여기가 이제 신흥무관학교가 처음에 터를 잡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북로군정서, 이쪽이 바로 그 대종교 계열이 처음에 가서 대종교 계열은 또 이 백두산을 아주 신성시했거든요. 그래서 요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홍범도, 안무 이런 분들 대한독립군 이런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봉오동 전투가 1920년에 6월에 있으니까 일본 애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우리는 정규군이 있는데 여기는 정규군이 아니고 게릴라 그냥 도망 다니는 나라가 이제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저런 포수한테 질 수가 있느냐 이래가지고 훈춘 사건을 또 일으켜가지고 여기서 이 지역을 아예 소탕하려고 했던 거죠.